자, 이타주의 협력.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경쟁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무슨 남을 돕는 사회복지라니. 이건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좋은 얘기 정도로 이해하는, 그렇게 접근되어지는 시각이 있는데요. 내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면서도 그런 관점에 이제 많이 누군가 사회복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접했고요. 그래서 내가 석사 과정을 하면서부터 인간이 도대체 왜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돕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 관점을 접근해 봤는데요. 내가 지금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물학적 관점입니다. 인간은 생물 종으로서 동물로서의 생물학적 본성, 유전자에 뿌리박혀 있는 생물학적 본성을 당연히 그게 우리 행동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왜 남을 돕는 이타주의적 또는 협력적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그러한 관점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엔 글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전에는 몇 년 전엔 이건 여러 가지 학설까지 했었는데 중요한 것만 나머진 좀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만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타주의 이론 이번 시간에 할 방향은 진화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진화가 들어왔으니까, 자, 펜을 좀 열고요. 기본적으로 진화가 들어왔으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그 진화론이에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자연 선택은 개인의 생존과 번식을 향상시키는 유전자를 선호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생존을 돕고 자손을 생산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유전자는 세대에서 세대로 걸쳐서 전달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윈의 진화론도 물론 학문체계로서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키워드는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생존과 번식의 키워드예요.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면 그 유전자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고, 생존과 번식에 불리하면 다음 세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 유전자는 도태되는 거고, 그러면 생존과 번식에 불리한 유전자는 점점 더 안 남게 되는 거죠. 다음 세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자, 딱 그거예요. 사실은 찰스 다윈은 1859년도니까 사실 유전자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모를 때입니다. 유전자의 개념 없이 관찰되는 자연 현상을 보고 만들어낸 이론인데요. 한 가지 여기서 좀 미리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감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진화론은 이미 아주 확고부동한 과학의 영역이에요. 마치 천동설과 지동설이 바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것이 과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600만 년 인간의 유전자가 인간이 독립된 종으로 자리 잡은 것이 이제 600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600만 년의 과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화론은 지금 거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뀔 때 이미 지동설인 것처럼 아주 확고부동하게 과학의 영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자기가 이 진화론은 과학으로서의 영역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학자가 1975년도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정도면 최근에 속하는 셈이죠. 진화생물학자는 진화론의 원리를 사용해서 이타주의 같은 사회적 행동을,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이타주의 왜 남을 돕는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화 생물학적 관점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즉 이타적 행동은 그 이타적 행동을 수행한 개인의 진화론의 키워드 생존과 번식. 자,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오지? 자, 이거 이상하네. 지난 학기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동그라미가 안 그려집니다. 그 뭐죠? 메뉴 버튼이 나오는 바람에 자, 번식에 동그라미 치려고 했는데 자, 진행합시다. 자, 생존과 번식이에요. 키워드는. 자, 그래서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 도태돼서 소멸되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자,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예요. 자, 진화론에 의하면 생존, 살아남는 것, 번식, 짝짓기에서 다음 세대에 자손을 번식하는 것, 여기에 유리하면 무조건 그 유전자는 살아남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의 현재 우리한테도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관찰됩니다. 아무 자신의 이익도 없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물에 뛰어든다거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일반적으로 바라보면서 참 바보 같은 행동인 셈이죠.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21세기에 이렇게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행동처럼 보이는데 그게 생존과 번식의 그러한 이타주의적 행동이 불리하기만 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600만 년 동안 그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유전자가 소멸되지 않고 자연 도태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을 거냐는 겁니다. 인류의 호모사피엔스란 종의 우리가 가장 가까운 종인 침팬지하고 분리된 건 약 600만 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600만 년 동안 이 중에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과 이타주의적인 유전자가 농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사회통념인데 그렇다면 그 유전자가 당연히 중간에 점점 소멸돼서 우리한테 여기 현재예요.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21세기의 인류에게도 남을 돕는 행동이 강력하게 남아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600만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그 이타주의적 행동이 생존과 번식에 뭔가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거라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게 에드워드 윌슨이 진화생물학자로서 사회생물학이라고도 하는데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를 만들어내게 된 근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과 번식에 뭔가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번 시간의 주제인데요. 자, 마우스를 좀 바꾸고요. 자, 그래서 진화심리학적 관점 안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집단 선택 이론 여기에 오늘 더 집중을 할 건데 진화론의 개념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에게도 적용된다는 주장이어서 즉 자연 선택이 개인 수준뿐만이 아니라 집단의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생존과 번식을 개별 개체 차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연계에는 집단 생활을 하는 종도 있고 단독 생활하는 종도 있어요. 집단 생활을 하는 종의 경우엔 우리가 좀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면 유전자가 전달되고 생존과 번식에 불리하면 도태되고 그 관점을 개인에게만 두지 말고 집단에게도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자연계에서 보면 집단 생활하는 종이 있고요. 단독 생활하는 종도 있어요. 자, 집단 생활하는 종.
뭐 아프리카의 그 얼룩말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 살지 않고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종이 물소도 그렇고요. 코끼리도 한 마리가 다니진 않죠. 이제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니게 되는 건데요. 단독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그래서 집단 생활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익숙하기도 한데 그렇지 않고 단독 생활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혼자 살아요. 단독 생활합니다. 여러분이 전래동화에 보면 호랑이가 떼를 지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나오죠. 뭐 이제 오두막집에 와서 뭐 그 뭐죠? 곶감이 무섭냐고 뭐 이런 얘기 할 때 호랑이가 한 마리가 나오지 수십 마리의 호랑이가 떼지어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래동안 호랑이가 나오면 한 마리가 나와요, 되게. 그렇지 않고 집단 생활하는 하는 종들은 수십 마리를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게 진화론의 적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집단의 수준에서도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그 진화론적 관점이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인간도 이쪽에 속합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지 않아요. 로빈슨 크루소도 혼자 살려고 해서 혼자 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조난이 돼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 20세기 초반에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죠. 인간이 어떤 삶을 사는가 아주 포괄적인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많이 확산되지 않은 분야입니다만 20세기 초반에 서양의 문화인류학이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 오지를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오지, 그러니까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 산업혁명에 영향을 받지 않은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문화인류학자들이 그랬냐 하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의 원형을 더 잘 보존하고 있을 거라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600만 년, 사실 문화인류학이 진화적 관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겠죠. 산업혁명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래 모습을 더 잘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티벳 고원, 아마존 한복판,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을 막 뒤지고 다녔어요. 문화인류학자들이 공통점을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딜 가든 집단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에스키모들도 그랬고요. 남태평양의 아주 조그만 섬에 가도 다 무리지어서 최소한 수십 명 이상이 모여 살지 혼자서 호랑이처럼 또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집단 선택설이 인간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배경입니다. 자, 종내에 어떤 집단은 서로에게 이타적이고 어떤 집단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타적인 집단이 살아남고 이기적이거나 비협동적인 집단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데요. 자, 아프리카 한복판 또는 아마존의 600만 년 전의 상황입니다. 이기적인 부족 구성원 A 마을은 A 부족은 한 30명 있다고 가정할 텐데 30명을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한 30명이 있는데 다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여기는 B 부족인데 여기 이타주의자들만 살아요. 여기 이기주의자들이 살고 600만 년 전이에요. 자, 과연 누가 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서 누가 더 진화적으로 성공했을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인 건데요. 자, 내가 그리려고 노력한 건 사자입니다. 사자. 내가 그리고 항상 사자 같지 않습니다만 사자예요. 사자. 사자가 습격했습니다. 사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긴 다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면 이기주의자들이니까 나부터 살아야죠. 다 각자 뿔뿔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부터 살아야 되니까. 사자도 무리져 사는데 뭐 큰 무리를 짓지는 않죠 보통. 그래도 사자가 이 30명이라면 30명을 다 몰살해서 다 잡아먹진 않아요. 그냥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추죠. 그래서 30명을 다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빨리 뛰면 살아요. 지금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게 경쟁의 의미죠. 경쟁에서 뒤처지면 잡아먹히고요. 빨리 뛰면 살아남아요. 자, 이게 우리의 21세기에 우리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더 부합해 보이죠. 자, 똑같이 사자가 이타주의적 마을에, 이타주의자들이 사는 마을에 습격을 했습니다. 자, 이타주의자들이 나 살자고 도망가지 않고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약자는 가운데에 두고 젊은 이들이 삥 둘러서서 창도 들고 횃불도 들고 하면서 함께 막아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 한 명이 이 사자와 맞서서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맞서서 싸울지도 모릅니다. 이건 이제 이타주의적인 것에서 더 올라가서 자기 희생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목숨을 버리면서 남을 위한 행동을 해요. 자, 근데 진화적 관점에서 유전자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지금 손해보는 행동만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의 관점이란 말이죠. 우리 유전자의 관점은 개인이나 집단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유전자의 관점인 건데 유전자를 누가 많이 남기느냐? 이 청년의 유전자를 이 부족 구성원이 함께 나눠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시족사회예요. 600만 년 전에 부족이라는 건 혈연 관계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청년의 유전자의 일부가 이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유전자까지 함께 전달되는 거죠. 당장은 쓸데없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헛되게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유전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집단 선택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유전자가 전달되는 건 혼자만 전달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집단 생활하는 종들의 경우엔. 자, 그래서 지금 600만 년을 거치면서 이 부족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지는 몰라요. 점점 많이 잡아먹히니까. 그리고 여기는 숫자가 점점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현재라고 본다면 우리의 조상은 이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좀 내가 미래에 이야기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천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생물 종의 하나로서 당연히 자신의 생존과 번식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부족이 번성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발달시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무리지어서 사는 종들은 이러한 협력, 이타주의적 행동을 일정 부분 발달시켜 왔어요. 사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모여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 단독 생활하는 종, 뱀도 여기에 속하겠죠. 여러분, 뱀이 막 수십 마리가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거 본 적 없잖아요. 물론 실제로 뱀을 한 마리도 요즘은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뱀은 혼자 다니지 수십 마리가 떼져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뱀이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다른 뱀을 만났어요. 뱀이에요, 뱀. 그런데 이 뱀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이쪽 뱀이 도와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차피 단독 생활을 해요. 도와주는 게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집단 생활하는 종인데 곤경에 처했어요. 근데
이 곤경에 처한 사람이든 뭐 얼룩말이든 집단 생활하는 종에서 도움을 주면 어차피 같은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유전자나 이 사람의 유전자나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정 정도는. 그리고 이 집단 전체가 번성할 수 있다면 돕는 게 정말로 순수하게 돕는 것이라는 의미보단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을 돕는 거예요. 집단 생활하는 종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인간도 집단 생활을 해왔고요. 자, 이 얘기를 이제 실제 동영상들을 보면서 계속 해 나갈 건데요. 자, 이 그림은 이제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고요. Wait under the blazing sun, eating and drinking nothing. 자, 이게 누구냐 하면 자, 여러분 좋아하는 미어캣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죠. 근데 이 미어캣들이 원래 땅에서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적이 오나 안 오나 포식자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이게 이제 두 발로 서서 보는 행동들이 귀여운 건데요. 근데 얘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나무에서 사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얘가. 근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This time, eating and drinking nothing. eating and drinking nothing.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얘가. 그리고 하늘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타주의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This time the eagle sees them. 이글 시즌, 그러니까 독수리가 출몰하는 시기랍니다. 얘네들이 체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수리한테 잡아먹히나 봅니다. The sentry sounds the alarm to the others. Sounds the alarm to the others. 다른 애들한테 경고음을 울린다는 겁니다. 얘가 지금 좀 이상한 소리 내고 있잖아요. 이걸 번역하자면 독수리 나왔어, 독수리. 빨리 도망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The sentry sounds the alarm to the others. 그래서 그 경고를 든 애들이 도망갑니다. Cooperation and solidarity save the meerkats' lives. 자, cooperation and solidarity lives the meerkat. save the meerkat's lives. 협력과 연대가 미어캣들을 살렸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요. The eagle sees them.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볼 건 얘의 행동이에요. 얘가 왜 이렇게 수고스러운 남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얘가 굳이 이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고생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꼭 뭐 누가 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망을 보고 있어요. 다른 애들을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독수리 입장에서 보면 얘를 처음 발견할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요. 높이 올라와 있고 거기다 경고음까지 이상한 소리까지 막 내고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 입장에선 얘가 제일 먼저 눈에 띄겠죠. 얘는 지금 제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독수리 보고 보는 것까진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할 수 있겠는데 이기주의자 미어캣이라면 빨리 도망가야죠.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나부터 살아야지 하고 도망가지 않고 다른 그 미어캣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그 내가 따라할 수는 없는데 그 소리를 그 소리를 내면서 경고를 내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보 같은 행동이죠. 나무를 위해서 고생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쟁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그 나레이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Cooperation and Solidarity saves the meerkat's lives. 지금 이렇게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미어캣을 통해서 이타주의자 미어캣을 통해서 무리 전체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기주의자 미어캣이 있어요. 여기 이타주의자 미어캣이 있어요. 600만 년 전 미어캣의 이 종의 역사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아마 연구 안 됐을 거예요. 사람처럼 똑같이 600만 년 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00만 년 전에 이기주의자들이 모인 미어캣이 있었고요. 이타주의자 미어캣이 모인 미어캣 무리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누가 더 많이 살아남았을 거냐는 겁니다. 집단 선택설의 아이디어는 여기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이타주의자들이 포함됐거나 이타주의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 완벽한 이기주의자, 여긴 완벽한 이타주의는 없어요. 생물 현실에 우리 자연 현상에 완벽한 천사 같은 이타주의는 없는 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부가 있거나 또는 모두 다 중에서 일부가 이타주의적이거나 여기는 완벽하게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여기는 이타주의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모두 다 중에 어떤 본성 중에 일부가 이타주의가 포함되어 있으면 과연 600만 년 동안 누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을 거냐 하면 여기에 오히려 점점 더 줄고 여기가 더 번성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미어캣들 중에 이렇게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바보 같은 미어캣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일단 중간 정리를 하자면 무리지어서 사는 종들, 집단 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의 종들은 협력행위, 이타주의적 행동, 좀 더 나가면 자기 생존 행동까지 발달시켜 왔어요. 이 미어캣이 도덕 교육을 받아서 또는 사회복지 교육을 잘 받아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막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하냐면 뭐 그럴 리는 없죠. 본성인 건데요. 이러한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이타주의적인 본성이 미어캣 전체에 번성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인간도 집단 생활을 해왔고요. 미어캣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집단 생활을 한 종들은 이러한 이타주의적 행동을 보이고 있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끝내고요. 계속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